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 스완, 리처드 탈러의 넛지, 토머스 길로비치의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정재승의 12발자국. 이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모두 우리 집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제 남편 서재의 주요 입주민들이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들을 남편이 관리하는 덕에 저는 별 관심이 없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책 편식이 심하거든요.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은 표지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제 북튜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 편협했던 제 독서의 장르를 좀 넓혀가 볼까 싶어 저 책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딱 한마디 하더군요. 행동 경제학. 그러면서 건네준 책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데니얼 카너멀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앞서 열거한 책들이 스카이캐슬의 입주민들이라면 생각에 관한 생각은 그 캐슬 펜트하우스의 태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책을 완독하면 나머지 책들은 봄 기운에 시냇물 녹듯 자연스럽게 읽힌다는 말이겠죠. 도대체 행동 경제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경제학은 책으로만 배우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아니면 경제에 있어서는 일상이 오류인 저 같은 사람을 좀 더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경제적인 인간으로 개조시켜주는 학문일까? 이 정도로 무지한 제가 궁금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작년에 한 번 읽었고 올해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어설픈 이해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2번을 읽었는데요. 책이 거의 800페이지 되는 방대한 분량이긴 한데 생각 외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잘 익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저도 도전을 했으니 저처럼 책 편식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한번 내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은 제가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닌 책이라는 매개체로 우리 함께 독려해가며 성장해가는 채널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궁극적으로 내린 결론은요. 무의식이 아닌 저자가 말하는 의식적 사고라는 것을 넓혀나가려면 새로운 정보나 인풋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 의식적 사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풋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깊고 넓게 그리고 많은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독서만 한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인터뷰 중에 독서에 관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사고의 깊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자연스레 체계적인 오류가 줄게 되고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행동 경제학 또한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배어있는 안 좋은 습관, 체계적인 편향들을 의식적 사고로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나의 무의식적인 사고를 유익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편안하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이 긴 롱롱 스토리를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원고를 여러 번 수정해서 짧게 줄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들어달라는 이런 말 처음 하죠? 줄이느라 정말 애썼거든요. 넛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앞서 말씀드린 남편 서재 스카이캐슬의 입주민,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베스트셀러 넛지라는 책의 그 넛지는 사전적 의미상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의미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넛지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텐시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단지 49%에서 51%의 변화만으로도 총을 든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넛지라면 이 넛지들을 일상의 다양한 사례와 실험으로 증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학문이 행동 경제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그러면 왠지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여야 하고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같아야 하고 이를 기술적 차트 위에 그려낼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그려진 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정사각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 이후 고전 경제학의 느낌이라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고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아닐 수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학문과의 콜라보를 통해 이에 따라 정형화된 정사각형의 느낌이 아닌 하나로의 연결된 원의 느낌.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학의 느낌이고요. 이러한 현대 경제학의 중심에 행동 경제학이 있으니 애덤 스미스가 고전 경제학의 대부라면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은 현대 경제학의 대부라 불릴만 하겠죠.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색채처럼 이 책은 여타 경제 서적들과는 달리 경제 논리와 그 행동들에 관한 심리학적 개념과 실증적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치 심리학으로 분석한 경제서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데니얼 카너먼이 2002년에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였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노벨상에 심리학 분야가 있었던가요? 노벨 심리학상, 이런 거. 없죠. 네, 데니얼 카너먼은 사상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로 앞서 설명드린 고전 경제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은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입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이들의 융합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인간을 사회활동의 주체로 정의함으로써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연구 주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인간의 선택을 설명한 전망이론인데요.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의 가격과 팔려고 할 때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소유 효과는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경제학과 대학원생이 카너먼의 전망이론에서 그 해답 가능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학원생은 카너먼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고 그 연구 결과로 카너먼은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럼 그 대학원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네, 그가 바로 시카고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기도 한 리처드 탈러입니다. 참 재미있죠? 책은 크게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카너먼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전망이론이 4부에 속해 있으니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길고도 지루할 듯 싶지만 대부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이 내리는 직관적 선택의 오류, 즉 직관 편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 깊고 재미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로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운전하면서 나보다 느린 사람은 멍청하고 나보다 빠른 사람은 정신 나간 XX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것이 오류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은 내가 받은 인상과 느낌의 직관적 판단과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쉽게 정당화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느낌과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죠. 나중에 내가 내린 판단과 선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카너먼은 일단 우리의 생각을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일부에서 언급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입니다. 본문 잠깐 볼게요. 시스템 1은 저절로 작동하고 시스템 2는 대개 약간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편안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본래의 능력 중에 극히 일부만 사용한다. 시스템 1은 시스템 2의 인상, 직관, 의도, 감정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시스템 2가 승이 나면 인상과 직관은 믿음이 되고 충동은 자발적 행동이 된다. 여느 때처럼 모든 게 순조롭다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제안을 거의 또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요약하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2의 생각과 행동 대부분은 시스템 1에서 유래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시스템 2가 임무를 넘겨받는다. 최종 발언권은 보통 시스템 2의 몫이다. 네, 여기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대략 무엇인지 여러분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시스템 1은 감정이고 시스템 2는 이성인가 싶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원제가 Thinking Fast and Slow인 것을 보면 카너먼은 시스템 1을 빠르게 생각하기 체계, 시스템 2를 느리게 생각하기 체계로 정의 내린 것 같아요. 선택의 심리학을 쓴 쉬나 아이엔가의 표현을 빌자면 시스템 1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이며 노력과 수고가 전혀 필요 없는 직관적 사고 체계이고 시스템 2는 긴 시간이 걸리는 사고, 흔히 말하는 논리적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2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행위는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솔직히 자기 통제는 힘들고 귀찮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에서는 시스템 1에 따라 하면서 스스로는 많은 생각을 거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으름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습성이라는 격언이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따지면 내가 시스템 1이고 남편이 시스템 2겠구나. 많은 결정이 남편 입에서 나오는 듯 싶지만 사실 그 결정은 대부분 나에게서 기인한 결정이었다는 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죠?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얼마 이후부터는 종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 이는 어떤 대상을 과거에 보았거나 접촉했던 경험을 토대로 무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마는 시스템 1의 속성인 과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증거의 양이나 질은 주관적 확신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카너먼의 설명 들어볼게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은
대개 눈에 보이는 정보가 아주 적을지라도 그것으로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종종 판단의 핵심이 되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기도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게다가 우리 연상체계는 일관된 연상 유형에 안주한 채 의심과 모호성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의한 직관적 오류를 설명했더니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건 말 그대로 개나 동물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사람과는 다르지 않느냐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1번, 수술 후 한 달 넘게 생존할 확률이 90%. 2번, 수술 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10%. 만약 여러분이 의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술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수술 후 한 달 넘게 생존할 확률이 90%. 2번, 수술 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10%. 아마도 대다수 1번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설문을 의사들에게 제시했을 때도 같은 답이 나왔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미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켰고 같은 내용을 2번이나 제시해드렸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 1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비슷한 예로 대형마트 정류 코너에 갔더니 한 코너에서는 지방 10%라고 쓰여 있고 경쟁 코너에서는 90%까지 지방 제거라고 쓰여져 있다면 대부분 고객들은 90% 지방 제거 코너를 선택하는데요. 카너먼은 이를 틀짜기 효과라고 정의합니다. 이때도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시스템 1과 게으르기 그지없는 시스템 2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직관적 오류의 사례들은 조금만 관심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의 2부 이후부터는 그러한 직관적 오류,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개입하는 어림짐작과 다양한 편향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한데요. 하나하나가 워낙 유명한 사례들이기에 여러분께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는 제 욕심이고요. 남은 시간은 4부에서 제시한 손실 회피 성향과 5부에서 언급된 그 유명한 카너먼의 정점, 종점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3000포인트 시대. 한참 부동산이 난리더니 요즘은 어딜 가도 주식이 난리네요. 사실 저희 남편도 그 옛날입니다.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 주식 투자해서 2,000원 수익 봤을 때의 즐거움과 2,000원 손실 봤을 때의 괴로움 중 어느 게 더 클 것 같냐고요. 제 대답은 똑같은 거 아니야?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1억이 8천 될 때 바로 손절하는데 일반인들은 1억이 8천 되면 바치고 6천 되면 또 바치고 그렇게 더 이상 바칠 수 없을 때까지 바치다가 나중에는 언젠가 회복되겠지 하고 그때부터 돌을 닦는다고요. 반대로 전문가들이 1억이 2억, 3억 갈 때까지 도 닦고 있을 때 일반인들은 1억이 1억 2천만 돼도 불안감에 팔아버리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축포를 쏘아 올린다고요. 이게 모두 손실에 의한 괴로움이 수익에 의한 즐거움보다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 그 말이 맞네요. 카너먼이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네요. 본문 볼게요. 가치와 관련한 정신물리학은 이익에서는 위험 회피를, 손실에서는 위험 추구를 유발하고
확률과 관련한 정신물리학은 발생 확률이 중간 정도인 사건에 비해 확정된 결과에, 그리고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사건에 과도한 비중을 두게 한다. 우리가 가치함수에서 손실회피라 이름 붙인 특성은 X달러 손실의 고통이 같은 X달러 이익의 매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직관을 나타낸다. 더불어 손실에 의한 고통이 수익에 의한 즐거움보다 대략 2.3배 정도 더 크다는 것을 가치함수를 통해 밝혔는데요. 그러고 보니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에너지는 가지지 못한 자가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에너지의 2배라고 한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의 쾌락과 가지지 못한 것의 공포를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깨달음을 많이 주는 문장이었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를 모두 담고 있네요. 카너먼이 이 글을 읽었다면 공지영 작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경험과 기억에 대한 실험으로 카너먼의 정점, 종점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일단 그 실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너먼이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대학생들이 손을 1분간 14도의 차가운 물에 넣고 있다가 빼는 거고요. 두 번째 실험은 1분간 14도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후 곧이어 30초간 15도의 찬물에 담갔다 빼는 실험입니다. 그 뒤에 연구자들이 학생들에게 이 두 실험 중 어떤 것을 반복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자, 여러분은 어느 실험을 반복하시겠어요? 1분간 14도의 찬물에 담갔다 빼는 실험, 아니면 1분간 14도의 찬물에 담근 후 곧이어 30초간 15도의 찬물에 담갔다 빼는 실험. 1도 차이니까 결국 차기는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1분 30초보다는 1분간만 손을 담그는 첫 번째 실험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80%의 학생들은 두 번째 실험을 반복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카너먼의 그 유명한 정점과 종점 규칙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회상할 때 그게 고통이었든 즐거움이었든 간에 오랜 기간 기억에 남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개 절정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각인이라는 말인데요. 앞서 물 실험의 경우 정점 경험은 14도의 차가운 물로 동일했지만 종점 경험은 서로 달랐죠. 첫 실험의 종점 14도가 두 번째 실험의 종점 15도보다 더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실험이 더 불쾌해야 하는데도 기억하는 자는 두 번째 실험을 더 유쾌하게 기억했던 거예요. 기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험 시간이 60초건 90초건 대학생들의 평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찬물을 끼얹는 것이 훨씬 기분 좋고 따뜻하게 느껴진다고요. 같은 의미겠죠? 밀란 쿤데라의 소설 불멸에서 기억은 영화가 아니라 사진이다 라는 말이요.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절정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각인이라는 카너먼의 정점과 종점 규칙을 너무나도 멋있게 표현한 문구가 아닐까 싶네요. 작년에 대해 사람들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매일매일이 코로나 일상이었으니 경험하는 자아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한 경험의 합인 코로나가 작년 한 해 내 삶의 전부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카너먼이라면 다르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막상 우리의 기억에는 그 지루한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마지막 일이 내 삶의 추억으로 남을 테니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인 바로 지금 잊지 못할 가장 좋은 일을 만들어 보라고요.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소유물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나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 소설가 헨리 제임스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민하던 내 청춘기의 과도함에 대해 나는 단 한 가지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냉정하게도 끌어안지 못했던 몇몇 가능성과 그 경우들 뿐이다.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